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그리고 탈모가 점점 심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보란듯이 제 속을 뒤집는 행동들만 보여줬네요. 인건비를 줄이자는 명목으로 아내는 홀을 맡고 저는 주방을 맡으면서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 가게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러 오는 단골 손님이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제법 손님들이 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하나같이 흑심이 있어서 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자 어이가 없더군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 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우리 이번 달은 적자 아니지? 월세 낼 수 있게 된 게 다 내 탓인 줄 알아. 손님들 단골 만들고 응대해주고 당신이 한 건 도대체 뭐야? 그래. 이게 다 당신 덕이야. 고맙게 생각해. 당신 없었으면 벌써 문 닫고도 남았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만 믿고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나 같은 마누라가 어딨어? 아내의 말이 끝나고 속으로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잘못을 다 저에게 떠넘기면서 저 때문이라는 아내의 말에 토 한 번 달지 않고 열심히 주방에서 요리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게의 주도권은 아내에게 넘어가 있었으며 저는 주방에서 음식만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가게의 절반의 손님들이 남자들이었었죠. 그 중에는 아내와 친구도 맺었고 가끔 선물도 사오는 사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해봤지만 친구가 선물도 못하냐며 오히려 저를 속 좁은 남자로 몰아세우는 일들이 허다했죠. 촌스럽게 왜 그래? 당신 호프집 사장님이야. 사사건건 이런 일에 간섭하면 힘들어.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면 요리만 신경 써. 아내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 한편으로는 주방에만 있어서 속 좁은 사람이 됐나 싶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제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초반에 장사가 잘 되는 것만 눈에 보여서 아내가 홀에서 저 몰래 바람이 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건 홀 청소를 하면서 손님이 놓고 간 가방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CCTV를 보게 되었고 화면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었죠. 유독 한 남자가 눈에 띄더군요. 그 남자가 매일같이 저희 가게를 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었는데 집이 이 동네라면서 퇴근하고 들렸다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그런데 가만 보니 아내는 이 남자와 꽤 가까운 사이인 것 같더군요. CCTV 화면에서 남자가 자리에 앉으면 아내가 따라 앉는 건 기본이었으며 서로 웃으며 대화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날도 돌려봤는데 가관이더군요. 어느 날은 손을 잡고 있었으며 또 다른 날은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는 제가 신경 쓰이지도 않은지 등 뒤에서 포옹까지 하는 영상이 찍혀 있었네요. 손발이 바들바들 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퇴근 후였으며 한참 동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죠.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에 아들 이름이 뜨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취업 준비로 바쁘다며 가게 일을 못 도와주는 것을 미안해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가게 홀서빙 할게요. 요즘도 엄마 잔소리 심하죠? 바쁜데 뭐하러 와? 네 엄마랑 둘이서 해도 거뜬해. 손님도 별로 없고. 그래도 주말은 좀 있잖아. 괜히 몇 시간 알바 쓰지 말고 내가 이번 주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빠 목소리에 힘이 없네?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아프긴. 이 아빠 절대 안 무너진다.
아들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미 제 몸과 마음은 무너지고 지쳤죠.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지 싶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머리가 굴러가지 않았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아내에 대한 신뢰밖에 없었네요. 속으로 절대 그 이상은 아닐 거라는 작은 믿음으로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손님으로만 지냈을 거야 라는 말을 되뇌었네요. 그리고 다음 날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자기를 감시하냐는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감시했던 거야? 나는 뭐 좋아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아? 당신이 공무원만 안 때려쳤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또 그 소리.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당신 나 몰래 바람 폈냐고. 감시했던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거야. 당연히 당신 믿지만 당신 입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듣고 싶은 거라고. 내가 설령 바람을 펴도 그건 다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그깟 바람 좀 피면 어때?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말은 그냥 손님과 직원 사이가 아니라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 뭘 하든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단골 생겨서 그나마 가게 운영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나 없음 이미 길바닥 신세였다고.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다 잘못했어. 잘 다니던 공무원 때려쳐서 당신 손에 물 묻히게 한 거 정말 미안해. 이제는 당신 가게 나오지 마. 여기 일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볼 테니까 당신은 이제 좀 쉬어. 저희 부부의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아내가 가게 일을 그만두는 게 최선의 선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게의 매출을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저에게 큰 소리만 쳤습니다. 여기서 저마저 소리내며 화내고 따져봤자 서로 감정만 다칠 게 뻔했기 때문에 아내를 살살 달래가며 더 이상 가게에 나오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을 했었네요. 처음에는 왜 자기가 제 말을 들어야 하냐며 나오라면 나오고 나오지 말라 하면 안 나와야 하냐며 불같이 화를 냈지만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한참의 설득 끝에 아내는 가게를 안 나오겠다고 하더군요. 매출 책임진댔지? 나야 일 안 하면 좋지. 어디 얼마나 나 없이 잘하나 보자. 일을 떠나서 내 말 이해한 거 맞지? 당신 이번 한 번뿐이야. 더 이상 가게 손님 만나지도 말고. 이런 걸 내 입으로 부탁해야 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렇게 아내는 더 이상 가게 일은 하지 않았네요. 겨우겨우 월세만 내는 정도로 일을 이어가는데 가끔 아내가 남자 사람 친구라면서 가게에 남자를 데리고 온 적이 있긴 했었죠. 속은 뒤집어졌지만 자기 친구들이라며 태연하게 소개해 주는데 뭐라 딱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내가 뻔히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입장이 답답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부부로서 선을 지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네요.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가끔 일 도와주겠다고 가게 오는데 남자 손님들이 당신 이름 대가면서 찾는 거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냐고? 돈 못 버는 아빠, 생활비 안 주는 남편이 더 부끄러운 거야. 당신 내가 일 안 하니까 가게 힘들어졌잖아. 그나마 여기 단골도 다 내 손님인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거 자격지심이야. 아내의 말은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스크래치를 냈으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돈 못 버는 아빠가 부끄러운 거라는 말에 아들에게 면목이 안 섰습니다.
자취방 월세도 못 내주는 제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을 후회했었네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도 다시 새 출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버텨냈죠. 아내는 이제 대놓고 제 앞에서 바람을 피웠으며 무능한 남편이라는 딱지를 주더군요. 한 번은 너무 지쳐서 그럴 거면 이혼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아내는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며 딱 잘라 거절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밖으로 돌고 아들은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을 때쯤 사건이 하나 생겼죠. 가게 문을 닫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아내가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뒷모습이었지만 분명 아내 같아서 쫓아갔는데 역시나 아내가 저를 보더니 놀라더군요. 여보, 아직 가게 문 닫을 시간 아니잖아. 가게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랬잖아. 이제 하다 대놓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손님이 너무 없어서 일찍 닫으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당신은 친구랑 팔짱 끼고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 가게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이러고 다니고 있었던 거야? 상간남과 있는 아내를 보자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 먼저 손을 대고 말았죠. 상간남도 지지 않고 저에게 손을 대면서 한순간에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길 한복판이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었네요.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들이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경찰서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났는지 제 근처로 오지도 않고 상간남 곁에서 머물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지 비참했네요. 그래도 아직은 부부이고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 사건 때문에 아내에게 있는 정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제 등 뒤에 대고 저를 위해서라며 변명을 하더군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당신 나 아니면 합의 못했어. 그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알아? 그만해라. 그냥 이혼하자. 돈 있어? 위자료 줄 돈 있냐고. 빚만 있는 주제. 나야 이혼하면 감사하지. 그동안 별 볼 일 없는 남자랑 몇십 년을 산 내 인생이 억울하다. 날이 선 아내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었으며 더 이상 이 여자와 살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죠. 아내의 거친 말과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면서 사라졌던 불면증이 다시 찾아왔고 뜬 눈으로 밤을 샌 적이 많았죠. 하지만 아내는 무슨 이유인지 이혼 서류에 사인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군요. 그쯤 저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가 오게 되자 어차피 잘 보일 사람도 없고 아내도 없는데 이참에 삭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 이혼할 마당에 아내 눈치를 더 이상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지 가게에 와서는 삭발을 했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당신이 애야? 내일이면 50인데 아주 나이 많아요 라고 머리에 광고를 하고 다니네. 어울리지 않게 웬 삭발이야? 이혼 서류 가져왔어? 그거 아니면 염장 지르지 말고 가. 어차피 이제 우리 남남이야. 내 머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난리야? 아들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 꼴로 사람들 만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장가 보내고 나서 이혼을 하든 말든 해야지. 우리 아들 미래는 신경도 안 쓰지? 정말 뻔뻔하네. 아들 미래 걱정하는 엄마가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그 앞에서 바람을 펴? 그래 놓고 아들 미래 어쩌고 저쩌고. 진짜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지 무섭기까지 해.
아내는 가끔 가게로 찾아와서는 제 속을 긁는 말을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아들도 저와 아내의 끝난 관계를 이해했으며 엄마가 아닌 저와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 건 알아야지. 그동안 눈치챈 것도 있을 거야. 부모로서 너한테 미안하다. 나 아빠랑 살래요. 엄마 얼굴 못 보겠어. 아빠는 이제 내가 있으니까 기운 좀 내요. 응? 너한테 미안하다. 아들이 저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하자 아내는 섭섭했는지 매번 저를 찾아와 화풀이를 하고 가더군요. 본인과 지낼 줄 알았는데 아들한테서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 속이 상하긴 했었나 봅니다. 괜히 일하고 있는 저에게 와서 심술을 부렸죠.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생기고 말았네요. 아내는 무슨 심보인지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혼 서류를 써주지 않더군요. 어차피 저희 부부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없었으며 사실 이혼 관계였기 때문에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터지고 말았죠. 늘 가던 복권집에서 1,000원짜리 긁는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었네요. 복권을 사는 게 안 될 거라는 희망보다는 뭐든 되겠지라는 희망으로 사잖아요. 당시에 아내도 가게도 머리카락도 잃었던 저에게 기댈 곳이라고는 복권밖에 없었습니다. 가게에 가서 긁어보자 싶어 복권을 구입하고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게로 택배를 보내왔더군요.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아내 물건이 가게로 잘못 왔나 싶어 열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의심 없이 택배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택배 박스 안에는 샴푸와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저와 길에서 싸웠던 상간남이 보낸 거더군요. 이제 하다 이런 장난을 쳐? 아휴, 진짜 내가 가게를 옮기든 이사를 가든 해야지.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사람 속을 긁지 않나. 이건 또 뭐야? 박스 안에는 제 탈모를 걱정했는지 탈모 샴푸가 있더군요. 도대체 이런 장난을 해서 얻는 게 뭔지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상간남이 보낸 택배는 마치 제 탈모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했으며 그 심보가 유치했네요. 결정적으로 상간남이 남긴 편지를 보자 인성이 바닥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저에게 하는 말 같은 글이 적혀 있었죠. 네 아내 지금 내 옆에 있다 라는 글과 아내가 작성한 이혼 서류가 있더군요. 그리고 아내와 세상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택배는 의도적으로 약 올리기 위한 걸로 밖에 안 보였네요. 유치하게 짝이 없었지만 화를 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속이 타서 냉수 한 잔을 마시고 주머니에 있는 복권을 긁었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말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 저에게 일어난 순간이었죠. 대수롭지 않게 복권을 긁는데 한 그림 한 그림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라? 왜 똑같지? 그렇게 5억짜리 1등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순간 가게에 사람이 있나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복권을 봐도 1등이 맞았습니다.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제일 먼저 손에 든 건 아내의 이혼 서류였네요. 택배 상자 속에 들어있던 이혼 서류를 들고 배꼽 잡고 기쁨의 박수와 함성을 질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드디어 아내와 이혼을 해서 기쁜가 보구나 싶었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계획들이 스쳐 지나갔었죠. 당장 가게 오픈이고 뭐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조금이라도 빨리 접수해야 했죠. 법원으로 가는 길은 발걸음이 무거울 줄만 알았는데 세상 가볍고 날아갈 듯 기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뻔뻔하게 제 앞에서 외도를 저지르고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줄 것만 같았던 아내는 상간남과의 새 출발을 위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줬죠. 아내의 사인이 상간남과의 새 출발을 위한 시작이자 제 밝은 앞날에 대한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됐었습니다. 당장 이혼 절차를 밟고 아무에게도 복권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네요. 아들에게도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정식으로 됐을 때 아들에게 복권 당첨에 대해서 말을 했네요. 이거 엄마도 알아요? 그래서 아빠 나한테 차 사준다고 한 거예요? 엄마가 알면 나랑 이혼했겠니? 그럼 난 복권이 당첨된 게 아니라 내 손으로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네 엄마 절대 바뀔 사람 아니다. 이 돈 가지고 빚 다 갚고 다시 성공할 거다. 아무리 5억이라는 거액의 복권이 당첨됐다지만 세금을 제하고 저에게 떨어지는 돈은 3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은 절망적일 때 나타난 희망의 동화줄 같은 거였죠. 가게 때문에 진 빚을 모두 갚고 아들에게 차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놓으면서 가게를 다시 일으킬 계획이었네요. 아직까지도 아내는 제가 복권에 당첨된 걸 모를 겁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우연히 접하게 되면 본인 이야기인 줄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저희는 법적으로 갈라선 남남이라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도 겁나지 않네요. 어떻게 얻은 새 출발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앞만 보며 살 예정입니다. 비록 가정은 지킬 수 없었지만 앞으로 주어진 삶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힘내봅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포기는 배추 썰 때나 쓰는 거라고요. 포기하지 맙시다.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